자, 알렉스 맥걸에서 책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순서에 따르면 43강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53쪽. 이게 전체가 9장까지 있죠. 오늘 8장을 시작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곧 끝나가네요. 2장만 하면 됩니다. 8장 제목이 경험적 윤리, 퀘션 마크 넣고 과학과 도덕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에는 과학적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경험 꼭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전체 흐름에서 볼 때 맥그레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들은 진부한 통념에 반발하기 마련이다. 나는 분명 그랬다. 다소 교조적인 10대 무신론자였던 나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우주가 부질없다고 대담하게 선언하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물리학이 밝혀준 새 우주를 보면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만 있으니까 그 안에 아주 일부에 속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언제든 다른 사람의 삶은 어떻게든 의미가 있다는 위안이 되는 망상에 구르는 동안 나는 암울하고 엄격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대담해졌다는 것이었다. 자기가 과학적인 세계를 좀 아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에는 인간을 이걸 다 해체해서 분석해 보면 그냥 물질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니까 별거 아니다. 다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뇌의 작용이야. 그런 데까지 가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주사 한 대 맞고서 뇌의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늘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파괴는 정말 재미있지만 그렇게 생산적인 일은 아니다. 우상은 종교 이런 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다 우상 숭배. 근데 그걸 파괴하는 건 재미있는데 생산적인 일은 아니다. 기존 입장에 반항하는 것의 단점은 그러고 나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해체하면 그 다음에 뭔가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것은 되게 힘든 일이었다. 한 가지 선택지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젊은 교사들 중 일부는 1960년대 후반의 과격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 사상가들은 도덕적 판단이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데 불과하다고 여겼다. 도덕 이게 규범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느끼는 것뿐이지 가치 있는 규범이 그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죠.
당시에는 이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지적 허튼 소리에 불과했다. 말도 안 되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왜 그렇죠? 이거는 저희 맥그레스가 젊었을 때 따라갈 만한 그런 주장인데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받아들이거나 당대의 시시한 도덕적 관습을 따르는 것보다 좋은 삶을 살아갈 더 나은 길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굳이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사상의 도덕적 판단이 본질적으로 옳거나 이게 조금 좀 더 가봅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답을 찾았다. 과학이 우리에게 옳고 선한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과학이 나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었다. 과학은 문화적으로 과격하면서도 지적으로 탄탄해 보였다.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여러 군데서 따로 했던 걸 편집한 건가? 아니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나? 저도 뭐 그럴 때가 좀 종종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꼭 필요해서 그 맥락에서 필요해서 하면 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그거를 반복하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이 네클레스가 여러 번 반복하네요. 자기가 과학에서 대답을 찾았었는데 결국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윤리의 핵심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거나 저해할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과학은 인간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결정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들이지. 경험적 사실들.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사회적 관습이나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관습이나 개인적 감정도 경험인데 사실은 말하자면. 근데 이 맥가레스가 쓰는 경험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일반적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정하는 음식을 먹지 마라. 구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관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습이 경험이죠. 그 돼지고기가 전염병도 쉽게 옮기고 또 이 기름기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에도 근데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관습으로 자리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경험적 사실들과 사회적 관습을 다른 걸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경험적 사실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과학적 사실들이라고 직접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맥그레스가 이 어떤 윤리, 종교, 철학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증한 것만이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젊었을 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예. 사실상 나는 과학이 일종의 메타 언어로서 다른 모든 형태의 인간 담론과 지적 시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 그랬다고 하는 거 앞에서 많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성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고방식은 여기 있을 겁니다. 나는 과학을 더 자세히 공부하러 옥스퍼드 대학으로 가기 전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친구들 몇몇과 내 생각을 나누었다. 그들은 짜증이 날 만큼 둔해서 내가 제시한 내용의 우아함도 단순함도 파악하지 못했다. 한 명은 내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도덕적 가치라고 믿는 것이 인간 행복을 달성하는 법에 대한 경험적 사실들에 불과한데 여기서 행복과 도덕이 동시되는 것이 수상하다는 반론을 펼쳤다. 대학교도 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성숙한 친구들이네. 또 다른 친구는 과학이 도덕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달갑지 않은 비판들을 망상에 빠진 비과학적 목매주의로 일축하고 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내 입장이야말로 가망없이 어리숙한 윤리관으로 드러났다는 말은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겠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사실도 흔쾌히 인정한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상태도 용납이 된다. 자, 요건 뭐 중요해서 한번 이 사람이 반복한 거고 다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소제목, 과학이 도덕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리차드 도킨스와 나는 많은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히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다. 우리 둘 다 과학을 사랑하고 둘 다 과학이 지적 활기와 미적 풍요로움을 안겨준다고 생각한다. 미적 풍요로움까지? 미학을 준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둘 다 도킨스의 말을 그대로 생각한다면 과학에는 무엇이 윤리적인 제 판단 방법론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독재자를 위해서라도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만 해도 도쿄에서는 더없이 올바르게 그 점을 지적했다. 과학에 근거한 도덕 개념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과학적 도덕을 시행하려던 이전의 망가진 시도들, 특히 20세기의 첫 1~3분기에 다루진 사회 다윈주의라는 비참한 사회 다윈주의, 정제 좋은 민족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태도, 사회 다윈주의죠. 비참한 윤리적 실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상대해야 한다. 과학적이라고 자처하면서 다윈주의 원리들을 도덕 및 정치 사상에 다소 정확하게 적용한 사회다윈주의는 지금에 와서 인종차별과 우생학 같은 이거죠. 같은 혐오스러운 사회 정책들에 대한 거짓된 과학적 정당화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옛날엔 20세기 첫 1, 4분기에는 안 그랬죠. 하지만 소위 과학적 가치에 의거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들을 세우려는 비참한 시도들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고 도덕적 가치들이 과학, 특히 신경과학에 기초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경과학에 앞에서 제가 앞 강의에서 끝부분에서 얘기했나요? 신경과학, 신경, 뇌로부터 신경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잘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참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 태아에게 과학적으로 착하게 살게
서로 협조하고 사랑하고 살게 하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뇌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에서는 뇌가 모든 생각을 딱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결함 있는 사회다윈주의, 우생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애기 못 낳게 시술하는 거, 이게 사회다윈주의가 극단으로 나아가야 되면 그렇게 됩니다. 실험으로 생겨난 세 가지 심각한 우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면 문제이기에 다룰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첫째, 진화론에서 도출된 소위 과학적 가치 중 상당수는 자연에서 벌어진 일을 인간 사회에서 벌어져야 마땅한 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했다. 다른 거죠. 인간 사회와 자연하군요. 사실에서 가치로서의 너무나 손쉬운 이천화. 이것은 사회다윈주의가 제안한 더 몹쓸 사회정책들 일부의 배후에 놓여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적 연구만으로 가치 적재적 정책과 관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모든 제안을 회의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이거 어려운 단어부터 나왔어요. 가치 적재적 가치. 적재 짐을 실는 거죠. value 라든 발음을 어떻게 하나 레이든 라든이나 어디 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거 위험하다. 이런 제안들을 회의적으로 봐야 된다. 둘째, 앞에서 보았다시피 과학적 이론은 잠정적이다. 과학이 밝혀낸 것들은 다 잠정적인 겁니다. 한 세대가 특정 상황에 대한 과학적 대응으로 여겼던 것을 과학을 더 이해하고 더 폭넓은 경험적 지식을 갖추게 된 미래 세대에 와서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도덕적 가치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무엇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과학의 이해가 해가 바뀜에 따라 달라져 왔고 또한 계속 달라질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릇이 나왔을 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과학이 올린 개가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크게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도덕적 질문들이 경험적 자료에 호소하여 경험적 자료 하여튼 과학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경험은. 근데 경험은 꼭 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술도 경험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이 가능한 그런 거죠. 데이터 만들어낼 수 있는 도덕적 질문들이 경험적 자료에 호소하여 그냥 답할 수 있는 과학적 질문인 것처럼 추구했다. 다시요. 도덕적 질문들이 경험적 자료에 호소하여 그냥 답할 수 있는 과학적 질문인 것처럼 사회다윈주의가 그렇게 추구했다는 거죠.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첫째, 도덕적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과학적 서사에 해당하는 것에 몰래 스며시켜 원한다. 이를테면 무엇이 선하고 도덕적인지에 대한 특정한 개념들을 전제하고는 과학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어떻게 돕는지 보여주는 식이다. 둘째,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하나의 특성을 골라 도덕을 대변하거나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목함으로써 해당 특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과하게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과 동시한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킨스는 이 메카니스가 도킨스하고 동료 교수로 있다가 이제 척을 졌군요.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의 주장에 매달리는 듯이 아주 너무 집착한다고 표현한 건 그렇고, 하여튼 그 도킨스, 몇몇 그 학자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건 들어주고 있습니다. 학자라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2010년 도킨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부분에서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샘 해리스의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번역이 됐나요? The moral landscape, 도덕적 랜드스케이프이 뭐죠? 부제로 How science can determine human values. 어떻게 과학은 인간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과학은 도덕에 대해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위협조의 신화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선언한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을 바꾼 거죠. 나는 그 심경변을 접고 깜짝 놀랐다. 내 경우에는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읽고 나서 과학은 이 분야에서 어떤 특권적 통찰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더 강해진 터라 더 크게 놀랐다. 이 책이 도킨스에게 끼친 영향과 제기하는 질문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책의 근본적인 주제들과 이 책이 선한 삶을 살려는 인간의 위대한 모색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이요. 도킨스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 책, 이제 설명합니다.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 제목이 참 선정적이죠? 이렇게 혹하게 하는 일반 사람들이 혹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언제부턴가 제목들을 그렇게 달아요. 뭐뭐뭐 하는 101가지 이렇게요. 참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이 답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신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면 곤란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샘 해리슨은 2004년에 신무신론의 대표 주제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신앙의 불합리성과 폭력 추구 사이에 근본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9.11 뉴욕시 테러 공격을 제시했다. 그의 종교 비판에는 다소 미심쩍은 도덕적 견해가 따라오는데, 이를테면 고문 사용에 대한 무비판적 옹호나, 그래요, 어떤 명제들은 너무나 위험해서 그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윤리적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했어요. 그것을 보자 나는 해리스가 내세운 윤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기쁘게도 해리스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놓고 있었다. 그는 2010년에 신이 절대로 대답할 수 있는 목까지를 출간했다. 10년에 이 책에서 그런 과학이 인간 윤리에 대해 신뢰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은 할 수 없고 과학은 할 수 있다. 그죠? 해리스의 200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과학 박사 논문에 근거한 이 책은 2009년에 박사 논문 써서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책은 만연하는 윤리적 다윈주의와 상대주의에 맞서 도덕적 실제로는 강력하게 옹호한다. 오히려 옹호해요. 아, 그래요? 도덕적 실제로는 선과 악을 이게 과학에서는 없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도덕적 실제론이 나올까요? 서양의 자유주의 문화에 속한 많은 이들이 모든 도덕적 견해는 똑같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해리스는 도덕적 가치들이 우리 마음에 들건 아니건 타당하고 결속력이 있다고 보고 그 가치들의 객관성을 힘껏 변호한다. 해리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해리스의 여기 도킨스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상 외입니다. 해리스는 도덕이 인간의 번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응에 불과하다라는 사회생물학자 E.O. 윌슨의 주장처럼 윤리에 대한 진화론적 해설의 일부 과장된 진술들을 훌륭하게 비판한다. 해리스는 진화가 보람찬 삶을 영위하도록 인간을 설계하진 않았지만 인간의 윤리적 성찰은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올바르게 진술한다. 예상 외에요. 아직까지는요. 인용한 문장입니다. 과학이 우리의 가치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해리스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좋아요. 가령 인간의 인지 편향에 대한 실험 심리학의 연구 결과 인지 편향 좀 외골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선입견 어느 한쪽으로 인지 경향성을 보이는 거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걸 알면 무의식, 심층 심리학 이걸 알면 행동도 방향도 잡을 수 있죠. 트라우마가 뭐냐를 알게 되면 도덕적 행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도덕 철학자들이 선의 본질에 대해 해리스보다 더 엄밀히 숙고하면서 주목한 바 있다. 해리스는 도덕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엄밀하게 옹호하기보다는 탐구의 목적상 가정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윤리에 대한 해리스의 입장은 도덕적 질문들의 과학적 시각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간다. 그럼 과학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요구한다. 과학이 가치를 결정한다. 해리스가 과학적 도덕을 옹호하는 논리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세 가지라고 하네요. 이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첫째, 도덕은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해주는 행동 원리를 다룬다. 2. 과학은 무엇이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을 촉진하고 저해하는가에 대한 사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3. 따라서 과학은 객관적으로 도덕인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 논리가 그렇게 발전해 버리는군요. 과학은 어떤 것이 의식 있는 생물의 행복,
의식있는 생물은 인간이겠죠. 행복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도 다 과학이니까 거기서 뭘 얘기할 수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만 윤리의 대답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맥가레스가 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천천히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